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3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로비 의혹 부분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때와 달라진 게 배임 액수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면 김 씨와 남 씨의 범죄 사실 자체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과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 액수가 달라졌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651억 원이 이 민간업체한테 몰아갔다. 이 부분이 이제 배임 액수로 봤는데 이번에는 시행이익까지 모두 다 배임 액수로 봤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얼마 전에 지난 10월에 분양 완료된 블록이 있어서 네. 그 블록으로 얻어진 시행이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은 공소장에 특정한 액수를 기재하기보다는 상당한 시행이익이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얻은 이익까지 합쳐서 지금 최소 1,827억 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배임 윗선이랑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공소장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이 부분은 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윗선의 개입 여부는 나온 게 없고 공소장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수사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아들에게 50억을 줬는데 그 돈이 뇌물성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곽상도 전 의원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아직 덜 된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기소를 네.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확인된 이 배임 혐의,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일단 기소를 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곽상도 전 의원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재경 전 수석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온유철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부인에게 이제 돈을 4억 4천 정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또 돈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없고요. 일단 기소가 된 상태니까 계속 수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그게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차적으로 배임 혐의만 들어갔지만 다른 정관계 로비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아마 이제 기소 내용에 공소 내용에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결정한 거다. 그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검찰은 또 밝혔는데 이 법을 적용한 게 적절하냐는 그런 논란이 또 일고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의 공범으로 적시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검찰에서는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일단 정영학 회계사가 특정 범죄 신고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러한 그 신고자나 아니면 친족의 위해를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보복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었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감형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신고로 인해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먼저 알려지고 네. 이미 수사가 임박했다라는 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가서 검찰의 수사를 협조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고로 통해서 밝혀진 범죄냐? 그래서 이 적용 대상이 맞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54일간의 검찰 수사 결과인데 물론 중간 수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게 4인방 기소에 그쳤고 또 그마저도 배임 윗선과 또 정관계 로비 여부는 공소장에 담지 못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특검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게 시작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론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기 전에, 대선이 맞춰지기 전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야가 서로 간에 네. 서로를 공격하면서 특검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 양쪽은 하자라고 둘 다 얘기했어요. 지금 네.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 둘 다 하자고 얘기했는데 방향은 틀려요. 방향은 다르죠. 참 틀린다는 표현은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만 이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조모 씨가 나오는데 그분이 10억을 돈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근데 처음에 2011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즉 기소를 안 했다는 거죠. 다른 부분 다 기소를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중에 대장동 관련된 부분만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처벌 안 받았는데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조사해서 그 문제가 돼가 처벌 받았거든요. 부실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였고 네. 그 당시에 또 주임검사와 함께 수사를 주의했던 사람이 최재경 전 수석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의 변호인이 누구였냐?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 변호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김만배 씨예요. 그러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놓고 특검을 하느냐? 네.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검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망이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는 쪽으로 가겠지만 네. 실제 실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도입된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특검 시작하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한 달 이상. 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럼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 만들고 나면 이제 특검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께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 인원을 결정하는데도 또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의석수로 보면 여당이 유리하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당이 유리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라고 또 야당이 반대할 거고. 그러면 그 갈등 속에 계속 늦춰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빌라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는커녕 그냥 도망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여경보다 사실 이렇게 같이 도망친 남자의 경찰의 책임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 지휘 자체가 경위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 경찰 같은 경우는 권총도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3층에서 내려오는 여경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대충 들었을 겁니다. 지금 네. 뭐 칼부림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오히려 지원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도망쳤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책임을 굳이 이 여경과 이 남자 경찰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훨씬 지위도 높고 갖고 있는 무기도 권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좀 더 책임 소지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시 여성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 경찰관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부실 대응에 이어서 부실 교육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현장 대응 실습 훈련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 신입 경찰 같은 경우에 지난해 12월에 경찰학교 입교를 해서 6개월간 교육받고 지금 현장에 지금 배치가 된 건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과정에서 이 물리력 대응 훈련이라고 그래요. 물리력 대응 훈련이란 말은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피의자가 있었을 때 그 네. 대응했을 때 물리력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을 교육하는 건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전파되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 이 훈련을 온라인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대가 있어서 넘어뜨려도 보고 방어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 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태권도장 가면 1대1 대련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결국. 온라인 상의 화면만 보고 이렇게 대처하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는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응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이 얘기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뭐 코로나19라고 해서 이런 강력 범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은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검사를 하든 아니면 백신 다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한 상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새로 온 신입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제 뭐 피했는지 그건 이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또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경찰은 코로나19 핑계 대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경찰은 현장에 가는 거고 현장의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국민들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핑계를 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층간소음 갈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격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맞아요. 꼭 경찰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또 논란이 되는 게 스토킹 살해 사건인데 이 부분도 짚어보죠. 스토킹 끝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요,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6차례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관계를 알면 알수록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이 살해된 피해자는 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위협을 느끼고 지난 12월부터 6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 번, 그리고 지난 6월에 한 번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경고장 발부에 그냥 그쳤습니다. 대응 자체가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데 회사에 찾아오는 남자친구가 두려워서 경찰에 동행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10차례나 경찰에 전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0차례를 시도를 했지만 모두 연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도 다 연결되지가 않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살해된 날 스마트워치로 이 보호 요청을 했는데 2차례나 했지만 결국에는 이 범죄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스토킹 그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직접 사과했고 또 수뇌부 회의도 열었다는데요. 회의에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은 역량 문제다. 그리고 이 신변보호 여성 피살건은 시스템 문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역량과 시스템 모두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량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개인 역량이라고 그래서 개인 역량. 그럼 경찰관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보호하는 수준이 달라야 됩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경찰관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무술의 역량이든 아니면 대응의 역량이든 이걸 다르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경찰이 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내가 피해를 더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찰 학교를 왜 입교를 합니까? 거기서 왜 훈련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습니까? 비슷한 형태의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경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교육하기 위해서 경찰학교에 입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역량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요. 역량 부족은 전체 경찰의 역량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한 분의 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경찰이 그럼 평균화돼서 모든 경찰이 동일한 형태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 시스템 같이 만드세요. 역량을 다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정도의 역량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교육 시스템 운영을 해야죠. 그 부분이 첫째라고 보고 시스템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치 추적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반경 뭐 2km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만든 목적이 전혀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험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요. 국민들 볼 때는 분통 터지는 거예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전에 찾아내서 이 문제를 보완을 했어야죠. 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위치 추적을 잘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워치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문제는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엄청난 일을 당해야만 이런 일이 사회 이슈화되고 그래야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피해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 문제를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 빨리 보완을 하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마시고 일 터지면 그때 뭐 잠깐 넘어가려는 태도 말고 정말 완벽하게
뭐 이런 문제들, 뭐 역량 문제든 시스템 문제든 잘 보완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경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이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교치는 격이 돼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꼭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건 이제 짚어볼 텐데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그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영상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충격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이렇게 뺨을 맞은 걸로 인해서 뭐 치료비가 다쳐서 치료비가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때린 것은 이거는 형법적으로 보면은 폭행죄 그리고 만약에 다쳤다라고 했을 때는 폭행 치상죄까지 해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번 사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범죄적으로 정말 큰 문제고요.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무시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요. 나는 손님이고 너는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저 상대방,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을 존중했다고 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런 행동한 사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고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일하는 곳, 그 장소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 바꿔야 돼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상대를 만났다면 저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 똑바로 해야 되고 저는 저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저 젊은 학생한테 그런 충격을 주는 거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반성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이슈큐브 박주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